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강원도와 경북 북부, 일부 내륙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눈이 내린 강원과 경북 북부에는 대설경보가,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내륙에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강수 구름이 발달하며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기온이 낮은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10에서 40cm가량의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충북과 경북 지방에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더 오겠고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비와 눈이 그친 뒤 내일 새벽 다시 전국에 비와 눈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휴 뒤 첫 출근길과 정겹길, 빗길과 눈길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어젯밤부터 서울시가 제설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인력 4,926명과 제설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제를 도로에 뿌리고 도로 열선 등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도 대설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비와 눈이 내리면서 차량이 미끄러져 연달아 추돌하는 등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강풍으로 전기 설비가 파손돼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들이 꽉 막힌 도로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산 영덕고속도로 유성터널 근처에서 대전 방향으로 가던 미니버스 한 대와 승용차 4대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니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뛰어오던 차들이 순차적으로 부딪힌 것을 좀 늦게 발견하셨죠.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이 도로 위에서 경광봉을 들고 차량들을 우회 조치시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근처에서 목포 방향으로 가던 차량 3대가 부딪힌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경찰은 맨 앞에서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달아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차량 운행을 못했고 저희 앞에서 막아놔가지고 4차선을 전차선을 다 막았으니까.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익산역을 포함한 전북 익산시 송악동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났습니다. 예비 전력을 받은 익산역은 4분 만에 전기가 들어왔지만 근처 지역은 비바람 탓에 복구가 늦어져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다시 전기가 공급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광산구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1시간 만에야 복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아파트 주민 5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한전은 바람이 불면서 전력설비 개폐기 부품이 파손돼 정전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내란 혐의 형사 재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일을 마무리하고 이번 달부터는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공판이 진행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세 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내란 주요 종사자 재판은 이번 달부터 본격화합니다.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20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이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 병합 여부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 준비 기일 이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북한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폭동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최근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서면서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 세력의 합동 체포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3대 폭동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서 기소한 관계자들 역시 이런 틀 안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기일에선 검찰이 계엄 배경인 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부터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한 출동 지시를 내린 것일 뿐 공모에 가담한 게 아니라는 주장까지 이어졌는데 이번 달부턴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으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 대행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몫이라며 이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러 변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뒤 13일 만에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는 헌재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식 변론 한 번으로 종결됐는데 이때부터 2주 뒤인 3월 초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받아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를 존중한다면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고심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조만간 권한대행을 다시 넘겨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헌재의 권한쟁의 판단으로 여기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이번 권한쟁의 심판 결정의 핵심인데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은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해 탄핵 인용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한 총리 측은 여야 합의를 요청했는데 바로 다음 날 탄핵 소추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위법이 있더라도 총리를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역시 따져볼 부분입니다.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돌아올 경우 시간이 지난 만큼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판단을 뒤집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번 3월 전국은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로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파고에 휩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3년 만에 서력을 꿈꾸는 제1야당 대표는 출마 자격이 걸린 형사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지만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집단 탄원서를 냈습니다.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또 절차에 맞게. 전체 의원 108명 가운데 76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당내 투톱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통령 지지층과 선거 승패를 좌우할 부동층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미리 몸풀기에 나선 여권 잠룡들도 딜레마를 느끼긴 마찬가지인데 일단 상대 진영 유력 주자의 재판 리스크를 부각하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걸린 상태에서 선거에 나오는 건 떳떳지 않죠. 대통령이 된다 한들 정상적인 마음가짐으로 평상심으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설령 2심에서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나와도 조기 대선 출마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거를 치러야 하는 60일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부동층 민심이 나빠질 수 있지만 여권을 반헌법 극우 세력으로 고립시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산입니다. 집권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를 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입니다. 상대 진영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겨냥해선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은 국힘과 국힘 대선 주자들의 초토화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범죄 집단의 집단 자백입니다. 정권의 운명이 걸린 이번 달 국회에선 입법보다는 헌재와 법원, 특검을 둘러싼 논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생결단식 정치가 계속되면 탄핵 심판 이후에도 사회 혼란이 수습되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점은 참 많지만 좋은 정치,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좋은 정치 하고 싶고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아직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헛된 꿈이라고 직격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조만간 2주 안으로 있지 않습니까? 2주 안으로. 그때까지는 적어도 기다려줘야죠. 제가 한동훈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 지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게 우리 당원들의 정서입니다. 탄핵 반대하겠다고 우리 홍준표 시장도 그러셨잖아요. 탄핵 반대하는 분이 어떻게 조기 대선을 한다고 생뚱맞게 저렇게 행보를 합니까? 저는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4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YTN이 관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90여 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4살 최도하 군을 매트에 거꾸로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최모 씨는 장난을 친 거라는 말로 공분을 샀습니다.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YTN이 확보한 최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학대 정황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머리 앞 뺨, 가슴을 꼬집거나 때린 건 물론 막대기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아이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뒤 손으로 10번 넘게 구타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4살 아이를 엎드려 뻗쳐시키고 발을 들어 올려 머리를 찍게 하는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복끈으로 손발을 묶은 뒤 띠를 잡고 아이를 들어 올렸다 내팽개쳤다는 내용도 있는데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팔다리를 묶어요? 애를? 난 묶는 건 몰랐어요. 공소장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날을 제외하고도 공소장에 적힌 학대 횟수는 94차례나 되는데 이유는 없었습니다.
벽에 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애가 뭐 잘못해서 혼냈으면 내가 이해라도 해요. 공소장에는 숨진 도화군 외에도 관장 최 씨가 4살에서 14살 사이의 다른 아동 25명을 거꾸로 들어올리거나 머리 또는 뺨을 때리고 귀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30차례 학대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지난해 7월 도화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사건이 병합되면서 오는 20일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들어 각종 사고와 하자로 인해 불명예를 쌓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가 시공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3년 동안 5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처참히 무너져 내린 고속도로 교량 건설 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사고가 난 뒤 사흘이 지나 공개석상에 나와 사과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해에도 불미스러운 사고로 사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공한 아파트에서 입주를 코앞에 두고 하자가 5만 8천여 건 접수돼 당시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문을 낸 겁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수 1위 건설사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같은 해 11월엔 이 회사가 시공하던 울산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서 5명이 숨지고 504명이 다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과연 잘 이행이 됐느냐, 실제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아마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사고 현장과 별개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도로와 철도, 굴착 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벌여 위법 사항이 나오는 대로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가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하자투성이로 남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용 헬스장은 층간소음으로 운영할 수 없고 지하 쓰레기 배출장은 청소차 진입도 불가능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22층 꼭대기층에 마련한 주민 헬스장. 입주 반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층간소음. 헬스장 아래층 입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전문 업체를 불러 소음 측정을 해봤습니다. 일부 운동기구를 이용하자 곧바로 아래층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뛰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쿵쿵 소리 나서 시끄러워가지고 잘 생활을 못할 것 같아. 주민들은 정확한 소음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설사에 정식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1층에 설치한 쓰레기 배출장. 원래라면 청소 차량에 들어와 수거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비원이 직접 쓰레기를 지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닙니다. 아파트 지하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매일 이곳에 쓰레기를 옮겨놓는 겁니다. 출입구 경사가 높아 쓰레기 차량 바닥이 지면에 다 파손 우려가 있는 상태. 자치단체는 해당 아파트만을 위해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는 출입구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공사로 인한 불편을 떠안기 부담스럽습니다. 청소업체에서는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거고 그 시공자층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제한 제시를 해서 거기를 좀 더 완만하게 만들어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죠.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다시 아파트 밖으로 옮겨야 하는 경비원들만 고생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이 아마 있는가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해결될 것으로 아마 믿습니다, 저는. 하자투성이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헬스장부터 쓰레기 수거 차량 진입 불가 문제까지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세종시 금남면 영대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 1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120여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이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의 발화 지점이 3곳이고 토치와 라이터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방화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줄 인하가 가뜩이나 반등한 가계대출에 기름을 붓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앞다투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가상금리를 낮췄고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꿈쩍 않던 은행권이 뒤늦게 움직인 것 금융당국 압박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서민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건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가장 우려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금리 하락 기조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되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반등해 5조 원 안팎으로 늘면서 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는 집값 여파 등은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 오름폭이 커질 조짐이 보인다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5일에는 관련 부처가 모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 침체에 무역 전쟁까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기업들도 몸을 움츠리면서 채용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월 평균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4만 명 넘게 줄어든 375만 5천 명입니다. 1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시장 체감 한파는 더 매서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기업 채용 시장은 지난해보다 더 혹독할 전망입니다. 매출액 500대 기업에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물었더니 61%가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조사보다 7%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어도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29%로 늘어난 반면 늘리겠다는 기업은 12%로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환율로 인한 경기 부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설,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좀 채용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경기 부진하고 글로벌 수요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SK그룹과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이 저마다 몸집 줄이기에 돌입하며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마당에 대규모 신규 채용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소규모로 필요할 때만 뽑는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에 나서면서 신입 취업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힘든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 터지면서 대기업 채용 시장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부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 과정에 미국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에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 조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번에 구축한 관계를 통해 곧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상승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하던 가상화폐가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시 급등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석유나 금처럼 정부가 전략 비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트럼프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EO, we're going to be forming an internal working group to make America the world capital in crypto under your leadership. Which is really going up, right?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사흘 뒤 서명한 디지털 금융기술 강화 행정명령. 각종 가상화폐 규제를 철폐하고 가상화폐 비축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You find them exciting? They might not be exciting, but we're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for the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를 콕 집어 언급한 뒤 추가로 올린 게시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정부 비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부패한 공격으로 위기에 빠졌던 가상화폐 산업을 살리고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 비축은 석유를 유사시에 대비해 보관하는 것처럼 범죄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새로 구매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춤하던 가상화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고점 대비 30%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9만 3천 달러 선을 회복했고 카르다노는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엔 가상화폐 업계 거물들과 투자자들을 백악관에 불러 모아 첫 가상화폐 서밋을 개최할 계획이어서 가상화폐 비축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세율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면서도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막을 내린 뒤 트럼프 행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튜권 기자입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리했고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원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We need a leader that can deal with us, eventually deal with the Russians, and end this war.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물러났던 처칠 영국 총리의 사례까지 거론했습니다. Churchill was also voted out of office in 1945. He was a man for a moment, but he did not then transition England into the next phase. 종전을 위해선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일부러 매복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는 외부 인사의 논평을 옮겨 실으며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해당 논평에는 서명이 무산된 광물협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트럼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충돌을 계기로 미국 곳곳에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설전에 빌미를 제공했던 벤스 부통령은 반대 시위 때문에 급하게 주말 여행의 행선지를 바꿨습니다.
Ski Russia because J.D. Vance has no friends in Vermont, but he's got lots of them in Russia, so he should go there for vacation. 우크라이나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사이 8%포인트나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종전 추진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이에 맞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이처럼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은 뒤 유럽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럽의 방위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보장할 안보 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워싱턴 회담이 결렬된 지 이틀 만에 유럽 지도자들이 영국 런던에 모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10여 개국 정상,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나토 사무총장도 함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뒤 스타머 영국 총리는 프랑스, 우크라이나와 함께 마련할 전후 안보 계획을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후 안보 계획에는 여러 나라가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또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종전안을 만들어 미국에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We will go further to develop a coalition of the willing to defend a deal in Ukraine and to guarantee the peace.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함께 방위력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행보를 지켜보며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위기감이 유럽에서 커졌기 때문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재무장 계획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압박 속에 방위비 증액을 놓고 고심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in Brüssel darum gehen, dass wir dann ganz konkret bereden, wie wir die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in die Lage versetzen können, dass sie mehr für ihre Verteidigung ausgeben können. 이번 회동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과 유럽 정상 간의 회의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놓고 서방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중재에 나서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단계 휴전 시한이 지난 뒤에도 휴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자 가자 지구에 다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해 가자 지구로 가는 구호품까지 모두 막기 시작했는데 국제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 내 UN 지원센터 앞은 구호품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입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들은 또다시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구호품 반입을 모두 막기 시작한 겁니다. احنا عالم متنا يعني في ظل المرحله الاخيره متنا واحنا وبالتالي احنا مش حابين الحرب ولا دق نقوس الخطر لتهجيرنا ولا دق نقوس الخطر بجوع اطفالنا احنا اجت مرحله في 1단계 휴전이 끝난 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슬람 라마단과 유대교 6월절 기간까지 휴전을 연장하자는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휴전 연장 대신 2단계 휴전 협상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반대하자 구호품 중단으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הוא מתעלל באוכלוסייה העזתית שמנסה לקבל את הסיוע. הוא יורה בהם והוא הופך את הסיוע ההומניטרי לתקציב טרור שמופנה נגדנו. לכך לא נסכים בשום אופן. 이스라엘의 강수에 하마스는 싸구려 협박이자 전쟁 범죄라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휴전 합의를 중재하고 있는 이집트는 구호품을 막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المساعدات كسلاح للعقاب الجماعي وللتجويع هذا أمر مرفوض تماما ويمثل انتهاك صارخ وصريح للقانون الدولي الإنساني. 이스라엘은 당초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남은 인질의 석방도 당장 해야 한다며 하마스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할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이스라엘이 2단계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2일간의 휴전은 끝나고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대화보다 총성이 먼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달 28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틀째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교황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열이 나지 않았다며 인공호흡기 치료 없이 고유량 산소 치료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복잡한 임상 상태를 고려할 때 예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미국에서 도교육청이 개발한 AI 교육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현지에선 AI 플랫폼이 교육 격차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세상에서 미래의 교육 현장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한국 교육감 가운데 처음으로 하버드대학교 초청 특강에 나선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을 소개했습니다. 하이러닝은 교사와 학생을 돕는 AI 기반 학습 플랫폼입니다. The high learning system can analyze each student'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AI will guide them to necessary supplementary learning. AI가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Specifically, students who need very targeted interventions that might be a struggle to get in a public school setting. So I think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for AI to help close that ga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일부 전문가들은 AI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the use of technology and AI to help students is a very creative and very appropriate way to help those students who need additional assistance. 하버드대 인근 벨몬트 고등학교 측은 경기도 교육청의 AI 교육 플랫폼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I believe that there is a lot of scope for using AI differently and more creatively than we are at the moment, particularly around personalization of learning. So this is something I plan to explore with a little more vigor than I had previously. 경기도 교육청은 앞으로 AI를 활용한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기관과 협력해 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케임브리지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케이라스라는 암 돌연변이 유전자는 췌장암 환자의 95% 이상에서 발견되는 등 대표적인 발암 인자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케이라스의 분해를 유도하는 유전자 기전을 새롭게 규명해 항암제 개발에 새 단서를 마련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1964년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 가운데 처음 발견된 케이라스. 케이라스 돌연변이는 폐암의 40%, 대장암의 50%, 췌장암의 95%에서 발견되는 대표 발암 인자입니다. 케이라스는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평상시엔 세포 증식 기능이 꺼진 비활성과 세포 증식 기능이 켜진 활성 상태를 오갑니다. 하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세포 증식 기능이 켜진 활성 상태만 유지해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암을 일으킵니다. 현재 케이라스를 비활성 상태로 붙잡는 방식의 치료제는 나왔지만 이미 돌연변이가 일어나 활성 상태인 케이라스를 공략하는 약은 없는 실정입니다. 케이라스의 활성 상태는 독특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약물 공략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케이라스의 활성 여부와 관계없이 케이라스 자체를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 기전을 새롭게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특정 복합체가 케이라스와 결합하면 케이라스 분해가 차단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원래 케이라스는 유비키티네이션에서 단백질이 분해되게 되는데 세포 내에 있는 NDL3와 그다음에 탈유비키티네이션 USP9X가 복합체를 형성함으로 해서 더 이상 유비키티네이션이 시스템이 활성화 안 돼서 단백질 분해가 억제되게 됩니다. 이에 근거해 췌장암 생쥐 실험에서 이들 복합체와 케이라스의 결합을 억제했더니 케이라스가 분해돼 췌장암의 생성과 성장이 억제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케이라스 활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케이라스 자체를 파괴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췌장암 등 난치암 치료에 새 돌파구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아이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속속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해도 아이들 성적이나 건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합니다. 브라질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생긴 새로운 모습입니다. A gente também, quando a gente não está com o celular dentro da escola, a gente pratica mais a fala. Então, cada vez mais a gente vai ficando com essa paixão por conversar, assim. 스마트폰 금지는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되고 학생의 장애나 건강상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3분의 2 가까이가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Os alunos tinham dificuldade de concentração, a questão do isolamento social, muitos alunos que usavam muita tecnologia, eles se isolavam no momento de intervalo.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 나라의 4분의 1 정도가 교내 스마트폰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고 프랑스는 15살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8개 주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처럼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도 학생들의 성적이나 정신 건강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버밍엄대는 최근 휴대전화를 사용 금지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 잠과 운동,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방과 후에 스마트폰 사용이 더 늘면서 정작 하루 사용 시간 총량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생의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활동, 수면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학교 안에서 금지만으로는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계에선 타이완 멜로 작품을 리메이크한 영화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로맨스 영화 흥행 성적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왜 리메이크 작품만 나오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빛나고 있었다. 성적도 성격도 너무나 다른 소년과 소녀의 달콤 쌉쌀한 청춘 스토리. 우리나라에서 2012년 개봉 뒤 4번이나 재개봉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끈 타이완 원작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한 5번 정도 봤었거든요. 근데 거의 마지막 봤을 때쯤에 이제 며칠 뒤에 딱 캐스팅 제안이 왔는데 아 이거는 운명인가? 이 원작 영화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저도 너무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라서 교복을 입은 학생 역할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처럼 최근 개봉한 한국 멜로 영화 중엔 원작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와 리메이크한 작품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감히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어떤 시대가 달라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져도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는 일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만들 수 있는 데다 원작 흥행에 어느 정도 팬덤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청춘 로맨스의 아련함으로 극장 주요 타깃인 2030 세대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다가 또 한국의 스타가 같은 이야기를 연기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호기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만 배우 손예진과 수지가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클래식, 건축학개론처럼 국내 로맨스 계보가 끊긴 건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러브레터 등 옛 명작들이 재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것도 관객들이 이미 검증된 멜로 영화만 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대전이 후반 42분에 터진 주민규의 극적인 결승골을 앞세워 수원FC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주민규는 0대0으로 팽팽히 맞선 후반 42분 정재희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나오자 오른발 발리슛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대전은 시즌 2승째를 수확했고 수원FC는 1무 2패로 3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강원과 제주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에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강수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지역에는 밤새 폭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미 산간에는 5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집중되겠고요.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해안과 해상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지속하겠는데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눈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영동 지방은 모레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1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